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98회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있네요. 자, 1번.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명등표로 구성되며 주석을 포함한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내용이 중요하죠. 자주 나오는 문구고요. 2번,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맞습니다. 자, 3번,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에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통합해야 표시할 수 있다. 자, 중요한 항목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별도로 표시해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거는 통합해서 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별도로 구분해서 표시해야 됩니다.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재무제표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자, 1번. 선입선출법은 기말재고자산이 가장 최근 매입분으로 구성되어 기말재고자산가액이 시가에 가깝다. 그쵸? 그래서 선입선출법이랑 후입선출법. 선입선출법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2018년에 재고를 하나 샀고요. 2020년에도 재고를 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2021년에 판매를 하게 되면 원가가 어떻게 된다? 선입선출법이니까 어떻게 해요? 2018년에 샀던 게 이게 원가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게 10원이라고 해볼게요. 얘가 20원 해보고. 자, 후입선출법은 거꾸로 10, 20원이면은 어떻게 돼요? 이때 판매하면 어떻게 된다? 원가가 이때의 원가가 반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입선출법은 당연히 가장 과거의 것이 나가기 때문에 시가에 가깝게 2020년께 아무래도 시가에 가깝겠죠? 그쵸? 2021년에 판매하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가깝게 되고요. 자, 2번. 개별법은 실무에 적용하기 쉬우며 가장 정확한 단가 선정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약간 문제에 다툼의 소지가 있어요. 왜냐면 자, 정답은 이제 2번인데요. 실무에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조금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 요새는 이제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어요. 워낙 물류 시스템 자체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개별법이 실무에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아닌지는 이게 좀 퀘스천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 이 지문 중에서는 가장 틀린 설명이 되기 때문에 답을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3번 후입선출법은 매출원가가 가장 최근 매입분 그쵸? 아까 우리 2020년께 들어간 거 확인했고요. 4번 평균법에는 총평균법이랑 이동평균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자, 2번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는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토지가 있고요. 기계장치가 있고 비품이 있어요. 그런데 기계장치를 재평가하고 싶은데요. 기계장치가 내가 크게 4개가 있어요. 1, 2, 3, 4, 4개가 있는데 자, 만약에 내가 기계장치 1번만 재평가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기계장치 1, 2, 3, 4에 대한 전체를 재평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별로 기계장치만 할 수 있고요. 토지만 할 수 있는데 자, 기계장치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기계장치에 포함된 이 전체의 분류를 전부 다 재평가해야 됩니다.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3번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해요. 전산세무 2급에 나올 만한 문제는 아니긴 한데 여하튼 나왔습니다. 좀 어렵기 때문에 자,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3번 유형자산은 최초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합니다. 이게 조금 어려워요. 유형자산은 최초에는 취득원가, 그러니까 이게 최초 취득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종자산이 교환이다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좀 달라져요. 그쵸? 자, 그런데 일단 최초 취득할 때는 취득원가로 측정하고요. 자, 4번 내용을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에 있는 K갭에 있는 유형자산의 원가가 아닌 얘는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아예 기준서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적혀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이렇게 띄어와서 얘를 보기를 넣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유형자산 공부할 때 보통 어떻게 공부하냐면, 유형자산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부대 원가는 전부 다 뭐다?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를 구성한다. 그쵸? 그러니까 유형자산의 어떤 부수되는 비용들은 전부 다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구성된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4번 지문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거니까, 이거 유형자산의 최초 취득이네? 그러니까 이거에 소요되는 원가는 유형자산의 원가인 것 같아. 그래서 봤더니, 2번이 좀 긴가민가한다 해서 2번으로 찍으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니면 3번으로 찍으신 분들은 많아요. 왜냐면 시가를 측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자 2번이나 3번을 많이 찍으셨을 텐데 자 정답은 4번이에요. 요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나오면 그냥 이거는 유형자산의 원가가 아니구나라고 외우셔야 돼요. 이거 아예 기준서에 이렇게 박혀있기 때문에 자 이게 뭔지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얘가 있으면 좋은데 없죠. 없기 때문에 그냥 나오면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 번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전산세무 2급에서는 또다시 나올 것 같지는 않긴 한데 일단은 답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회계 추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회계 추정의 변경과 회계 정책의 변경이 있다. 그래서 회계 정책의 변경은 무조건 재고자산밖에 없다. 그래서 요것만 외우면 나머지는 외울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회계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에서 정기재무제표부터 쭉 다시 재작성을 해야 된다. 그게 포인트고 나머지는 다 회계 추정이고 단기부터 반영한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회계 정책과 추정이 헷갈릴 때는 회계 추정을 한다. 그리고 회계 정책의 변경 효과와 추정 효과에 동시에 이뤄진 경우에는 소급법부터 적용한 다음에 전지법을 적용한다. 차례대로 한다. 그 다음에 누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이 어렵 때는 소급법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지법을 적용한다. 요 정도만 구분하시면 여기 회계 추정, 회계 정책 회계 추정과 회계 정책 문제는 다 맞출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1번.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후입선출법에서 선입선출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쵸.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뭐다? 회계 정책이네요.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다음의 거래로 증감이 없는 자본 항목은 무엇인가? 자, 분개해 보시면 되겠죠. 절세는 자기 주식 500주를 주당 300원에 취득한 후에 이 중 300주는 주당 400원에 매각하고 나머지 200주는 소각하였다. 단 절세의 자기 주식 취득 전 잠옷 항목은 자본금 뿐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취득할 때 보시면 자기 주식을 얼마에 취득했어요? 주당 300원에 500주죠? 그래서 15만원 됐고요. 그 다음에 자, 매각한 건 어떻게 되죠? 자, 300주를 매각했는데 내가 취득가액이 300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주식이 9만원 없어지는 건데요. 자, 얼마 받았어요? 주당 400원에 판매했으니까 12만원 받았네요. 그렇죠? 나머지 3만원 뭐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된다. 이 정도 분개하시면 되겠고요. 자, 200주 소각하였다. 나머지 자기 주식 없애주시면 되겠고요. 소각했으니까 어떻게 되죠? 그쵸. 자본금이 없어지면서 자본금은 어떻게 없어져요? 200주의 액면가액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200주의 액면가액으로. 자본금은 항상 액면가액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200주의 액면가액으로 없어지고 나머지 요거 차이는 뭐다? 감자, 차손이 되겠죠.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 주식 처분은 내가 매각했을 때 하는 거고요. 소각했을 때는 감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분개해 놓고요. 보시면은 뭐죠? 증감이 없는 자본 항목이니까 계정 과목 확인해서 하시면 되겠죠. 몇 번이에요? 그쵸. 4번이 되겠죠. 기타 포괄손익 두 개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매도가는 증권, 평가이익, 해외 사업장, 환산손익, 재평가 이익이 있다. 그래서 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의 계정이 뭐 있는지만 알아도 솔직히 이 분개를 하지 않고 바로 4번을 찍을 수도 있어요. 그쵸? 왜냐면 이거 다 자본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본이 들어간 것이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가장 대표적인 거 시험 문제 항상 나오는 거 매도가는 증권 평가이익 매도가는 증권 없죠? 그러면 답 몰라도 이 분개 몰라도 4번으로 찍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6번. 다음 중 원가 계산 항목이 아닌 것은 자, 원가는 뭐죠? 그쵸. 제조와 관련된 비용이죠. 제조와 관련된 게 아닌 거 판관비를 고르시면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7번. 세금은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으로 예정 배부하고 있다. 당초 제조간접비 예상 금액은 150만원이고 예산 직접 노무 시간은 500시간이다. 단기말 현재 실제 제조간접비는 165만원이 발생했고 제조간접비의 배부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은 얼마인가? 자, 그래서 요거는 멤버십 분들은 감사합니다 하고 맞춰야 돼요. 요거 제가 특강 드렸었죠. 그쵸? 그래서 항상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 문제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 실제와 정상, 예정 배분율을 생각해서 실제는 실제, 정상은 실제를 예정 배분율은 예산분의 배부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지금 문제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배부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같다라고 놓으시고, 자, 실제 발생한 거 얼마다? 일단 예정 배분율부터 해볼게요. 자, 예정 배분율이 150이니까 500시간이니까 골뱅이 3,000원을 구할 수 있고요. 그쵸? 단위당 예정 배분율이 3,000원. 그럼 예정 배분율 3,000원 여기다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실제 발생한 게 얼마예요? 165만원인데 이 정상 개별 원가랑 똑같죠. 그쵸? 배부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165만원이다. 근데 예정 배분율 얼마예요? 3,000시간이니까 그쵸? 요거 실제 배부 기준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나누기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000원으로 나누면 550시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8번 다음 회차를 이용해서 당월의 제품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수량이 있고 금액이 있네요. 그쵸? 자, 매출 원가는 어떻게 구한다? 항상 이렇게 원가를 구하라는 문제 나왔을 때 제가 뭐라 그랬죠? 항상 수량 곱하기 단가로 접근을 한다. 그래서 수량을 먼저 구하시면 되겠고 단가를 구하시면 되겠죠. 자, 수량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기초 500개, 월말에 300개, 당월에 판매한 게 1000개. 그러면은 단기에 완성된 게 얼마다? 생산한 게 800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800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겠고요. 자, 월초 제품 원가가 얼마예요? 67,000원. 월만 제품 원가가 55,000원. 당월에 완성된 제품 단위당 원가가 110원이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완성된 거 생산한 게 110원이니까 800에 110원 곱해서 88,000원. 그럼 판매한 게 얼마인지 나오겠네요. 그쵸? 역산하면 얼마예요? 10만원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요거를 완성으로 바꿔놓을게요. 그냥 생산을 해놓을게요. 뭐 완성이나 생산이 똑같긴 하니까 생산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 9번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 제공하고 있는 정보가 아닌 것은 너무 쉽네요. 몇 번이에요? 1번이 되겠죠. 그쵸? 얘네 매출원가는 뭐다? 어디 있다? 손익계산서에 있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당사의 제조활동과 관련된 물량 흐름은 다음과 같다.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해볼게요. 기초 1500개의 단기 착수, 기말 700개의 단기 착수, 죄송합니다. 내가 공손품도 넘네요. 공손품 1300, 그 다음에 단기 착수 8500. 그 완성된 거 몇 개다? 8000개가 되겠죠. 그쵸? 차대에 맞춰주셔야 되니까 T계정 그려서 완성품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요? 완성품의 3%가 정상 공손이면 다 3%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완성품의 8000개의 3%니까 240개인가요? 자, 그래서 정상 공손이 8000개의 3%에서 240개가 나오고요. 비정상 공손은 1300개에서 240개 빼니까 1060개가 나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정상 공손이 240개, 비정상 공손이 1060개가 됐네요. 자, 여기서 이제 고르면 되겠죠. 자, 1번 완성품의 3%가 정상 공손이면 완성품 수량은 10,000개이다. 아니죠. 2번 완성품의 3%가 정상 공손이면 비정상 공손 수량은 1060개 맞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다음 자료는 2021년 2기 예정신고 기간의 자료이다. 부가지세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세표준을 구하는 문제 해보겠습니다. 자, 발급한 세금계서 중에서 영세할 세금에서의 공급가액은 200만원이다. 과세표준에 들어가죠. 그쵸? 그 외에 매출 및 매입과 관련된 영세는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200만원 더 하시면 되겠고, 자, 세금계서를 받고 매입한 물품은 공급가액 1,550만원, 부가지세 155만원이다. 자, 이 중에서 거래처 선물용으로 매입한 물품이 있네요. 그쵸? 거래처 선물용으로 매입한 물품은 어떻게 돼요? 얘는 우리가 공제를 받지 못하죠. 자, 그래서 보시면, 자,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게 납부세액이에요. 그쵸? 그래서, 자, 우리가 매입세액, 요거, 두 번째 거 보시면, 매입세액을, 자, 요거 155만원이 있는데, 요거는 안 되니까 150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매입세액이 150만원을 구했고요. 자, 그 다음에 납부세액이 250이네요. 그쵸? 그럼 매출세액은 얼마예요? 납부세액이 자, 250이고 매입세액이 150이니까 매출세액은 얼마여야 돼요? 400이어야 되죠. 그쵸? 그래서 400에서 150을 빼야지 250이 나오니까, 그래서 매출세액은 400입니다. 매출세액이 400이니까 공가액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를 10%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4천만원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왜 2번이지? 죄송합니다. 자, 요거 4천에,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요거 4천에, 이거, 죄송합니다. 영세율은 이게 납부세액에 들어가지 않죠. 그쵸? 영세율은 세금이 0원이죠. 그래서 200만원까지 더하셔야 돼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3번입니다. 죄송합니다. 요거를 같이 영세율에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3번이 되겠어요. 자, 12번. 부가지세법상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네요. 자, 1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사업자 등록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시청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요게 개정이 됐어요. 이게 개정이 된 지 좀 됐는데, 자, 사업자 등록 신청 받으면은 신청일이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가 아니라 2일이에요. 2일. 원래 3일이었는데 바뀌었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이 문제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전산세무 이거 공부하면서 이런 것까지 공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들의 수험생이 틀리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한 번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다음에 뭐 나올 가망성이 좀 적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냥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그렇죠. 지체 없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하라는 얘기예요. 바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셔야 되고요. 과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면세사업을 추구한 경우에는 면세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이 2번이 되겠어요. 자, 13번. 다음 중 해당 과세기간의 전액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항목이 모두 몇 개인지 고르시오. 그러니까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필요경비 불산입이란 얘기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들. 자, 보겠습니다.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법령에서 정한 기부금. 자, 가세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자, 그래서 보시면요. 가번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일단 쭉 한번 볼게요. 벌금, 과료, 과태료, 성급비용, 대손금이 있는데요. 자, 일단은 가세 경비와 이와 관련되는 경비는 당연히 필요경비 불산입이 되겠고요. 자, 답번에 보시면요. 벌금, 과료, 과태료도 필요경비 불산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급비용 같은 경우도 필요경비 불산입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데요. 자, 가번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선생님,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법령에서 정한 기부금이잖아요 라고 돼 있네요. 그쵸? 그래서 어디에서 함정에 빠지시냐? 자, 여기에 빠져요.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 없는 거. 자, 근데 우리가 전산세무 2급에서는 이제 아마 제가 올려드린 강의는 없어요. 왜냐면, 자, 이 기부금에 대한 내용은 이제 우리가 소득세나 법인세나 있는데요. 자, 이거는 제가 전산세무 1급 심화반에서는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접대비와 기부금이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접대비는 어떻게 계산하고 기부금은 어떻게 계산하고 부당행위가 있는데, 자,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기부금 같은 경우는요. 원래 이 기부금의 개정 과목 정의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개정 과목 정의가 뭐냐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 없이 주는 게 기부금이에요. 이거 자체가 기부금이에요. 근데 지금 법령에서 정한 기부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령에서 정한 기부금이 좀 애매합니다. 이게 법정 기부금인지 지정 기부금인지, 그쵸? 그러니까 100% 기부금인지 10% 20% 기부금인지 애매한데, 자, 이렇게 법령에서 정한 기부금이라고 되기 때문에 가번은 맞다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자체가 기부금의 개정 과목의 정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도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다음 14번. 다음 중 부가지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1번 사업자가 내국신용자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수출용 제약. 그리고 이게 써주셨네요. 그쵸? 제가 전산세무 1급 심화반에서는 강의를 했는데, 자, 금지금이 뭐냐면 금이에요. 금 같은 경우는 영세율이 적용이 안 됩니다. 무조건. 근데 문제를 좀 꼼꼼하게 내신 거예요. 사업자가 내국신용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용 재화인데 금지금이 아니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이거에 솔직히 없어도 우리는 그냥 풀죠. 그쵸? 우리는 그냥 푸는데, 제가 전산세무 1급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출요새 풀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출제하시는 분이 회계사나 세무사 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 같아요.
아니면은 거기 있는 문제를 좀 발췌해서 내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계사나 세무사 문제에 가시면은 이런 게 있어요. 사업자가 내구 신용 또는 구매방에서 외화 공급하는 수출용 재화라고 되어 있으면은 틀린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예외가 금지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거기는 문제를 따오셨거나 합격한 지 얼마 안 되셨거나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2번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 계약에 위한 수출 재화 임가공 용역입니다. 그래서 2번이 되게 어려운 지문인데요. 이게 되게 어려운 지문이에요. 왜냐하면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 계약하는 건지 직접 도급하지 않는 것인지에 따라서 영세율인지 아닌지가 나눠집니다. 그런데 2번은 일단은 맞는 설명으로 나왔어요. 3번 국외에서 공급하는 것도 다 영세율 대상이 되겠고요. 4번 수출업자가 타인의 계산으로 대행 위탁 수출, 그러니까 수출을 위탁한 다음에 대행 수수료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 위탁한 이 용역 자체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국내에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영세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일반 10% 세음계산서를 발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어려운 내용이고요. 1번은 금지금은 아니라고 돼 있는데 그냥 이런 거 있다라고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이자 소득이 아닌 것은, 요거는 이제 계속 나오는 거니까 맞추셔야 되죠. 그죠? 몇 번이에요? 딱 보면은 보이죠?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연금에서 연금에 수령하는 일시금은 기타 소득이다.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실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기입니다. 1번. 당사가 1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한국으로부터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을 보통예금 및 주식으로 수령하였다. 배당에 관한 회계 처리는 기업회계 기준을 준수하였고 원천징수 금액은 없다. 원천징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왜 없어요? 요거는 이제 전산세무 1급 가시면 나중에 배울 건데 법인이 원천징수하는지는 않습니다. 개인은 하는데 법인은 안 해요. 자, 그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을 받았네요. 여기서의 문제의 핵심은 뭐냐? 현금 배당을 돈을 실제로 내가 현금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배당금 수익으로 인식하면 되는데, 주식 배당 같은 경우는 내가 현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한다? 받는 사람은 주식 배당에 회계 처리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요거 외우셔야 돼요. 주식 배당은 받는 사람은 회계 처리 없어요. 아마 제가 강의를 한 것도, 무료 강의를 오픈한 것도 보시면요, 제가 주식 배당을 했을 때 이게 뭐 무슨 배당금이다, 계정 과목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에 대한 그런 설명만 했지, 받는 사람 입장은 제가 아마 강의를 안 했었던 것 같아요.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 강의 올린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주식 배당은 우리가 회계 처리가 없습니다. 왜 없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샀어요. 얼마에 샀냐면, 자, 1,000원에 샀는데 회계 처리를 매도 가는 증권으로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현금으로 샀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매도 가는 증권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100주를 샀는데요. 여기에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에 지금 주식 배당을 100주를 추가로 받은 거예요. 그쵸? 그러면 내가 실제로 이 회사에 주식을 사기 위해서 지급한 돈은, 현금은 1,000원이 바뀌는 건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계속 영원히 1,000원인 거예요. 내가 추가적으로 사지 않는 이상. 요거는 뭐예요? 내가 배당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매도하는 증권의 장부가액은 계속 1,0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 처리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주식을 샀을 때 내가 주식 배당을 받으면 내가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현금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주식을 취득한 거는 여전히 1,000원인데 다만 주식수가 100주가 늘어났다, 200주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현금 배당만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현금 배당 회계 처리는 쉽죠? 보통예금, 배당금 수익 하시면 되겠어요. 자, 2번.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어 원금 500과 예금이자를 보통예금으로 이체되었다. 원천징수 금액을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니까 선납세금으로 하시면 되겠죠? 어려운 거 없으니까 바로 해볼게요. 자, 정기예금 500만원을 내가 받았어요. 그쵸? 정기예금이 자산이었는데 만기가 돼서 받았으니까 500이 없어지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자 얼마 받았어요? 49만원 받았는데 이 중에서 원천징수 얼마 됐다? 75,460원. 나머지를 현금으로 받았다.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업무와 관련된 자산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청으로부터 정부 보조금을 받았는데요. 자, 정부 보조금 중에서 50%는 상환 의무가 없고요. 50%는 나중에 갚아야 돼요. 자, 상환 의무가 없다는 얘기는 뭐죠? 지원금이니까 얘는 정부 보조금, 국고 보조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50%는 3년 후에 원금을 상환해야 되니까 뭐예요? 내 입장에서는 돈을 빌린 거죠. 그러니까 차입금인데 3년이니까 장기 차입금 되겠죠? 1년 넘으니까요. 1년 넘으니까 장기 차입금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얼마 받았어요? 5천 받았는데 5천 중에서 50%는 상환 의무가 없으니까 정부 보조금, 나머지는 내가 상환해야 되니까 장기 차입금 거래처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당진으로부터 제품 매출 후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조기 회수에 따른 매출 할인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부가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왜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냐면 일반 전표 입력 문제니까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원래 이제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행, 그쵸, 이론에 가시면은 세금계산서 발행 같은 거 보시면 매출 할인했을 때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해야 된다는지 이런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실기에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매출을 할인했을 때 세금계산서 고려하지 않는다, 부가세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된 문제 있죠, 그쵸? 추정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것들 그런 거에 나올 수 있으니까 나중에 공부를 체크하셨다가 공부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99회 이상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자, 그래서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쉬워요. 자, 외상매출금을 일단은 내가 회수를 했죠. 그쵸? 외상매출금이 없어졌는데, 할인 2% 나머지 보통예금이니까요. 그쵸? 매출 할인 인식하시면 되겠죠? 매출 할인 2% 인식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를 보통예금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제가 순서를 좀 바꿔볼게요. 자, 요게 분계 순서가 더 맞겠네요. 그쵸? 자,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경영관리부니까 판관이고 여기서 문구류를 구매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사무용품비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라고 돼 있고 친절하게 일반 전표 입력임인데도 불구하고 영수증이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가세 고려하지 않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무용품비 보통예금 하시면 되겠네요. 자, 메인 매출 전표입니다. 당사가 생산한 제품을 거래처인 주세무에 선물로 제공하였다. 자, 이렇게 선물로 제공한 거니까 뭐예요? 접대비죠. 그렇죠? 접대비인데 접대비는 어떻게 한다고요? 원가 시가 중에 원래 더 큰 금액이다. 그런데 전산세무 문제에서는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시가만 나온다. 그래서 그냥 시가라고 외우셔도 돼요. 자, 그래서 시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지세법상 과세표준은 시가가 되겠고요. 얘는 뭐다? 사업상 증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상 증여일 때는 시가입니다. 제가 방금 설명이 좀 헷갈리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냥 이렇게 분계 문제에서는 무조건 시가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제가 그 전산세무 1급에 접대비 세무 조정할 때 원가 시가 이거 따지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그거랑 잠깐 헷갈렸어요. 제가 설명을 많이 하려다 보니까 조금 헷갈렸는데, 자, 앞에 설명 무시하시고요. 다시 해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자, 당사가 생산한 제품을 거래처인 주세무에 선물로 제공했는데요. 자, 이렇게 사업상 증여할 때는 뭘로 한다? 시가로 합니다. 시가로. 자, 그래서 분계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일단은 제품을 원가 50만원을 타계정을 해서 내보내야 되죠. 그쵸? 제품을 제공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부가지세법상 과세표준이 시가가 70만원이기 때문에 이 70만원에 대한 10%인 부가세 예수금을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70만원에 10%니까 부가세 예수금 인식하시면 되겠고, 이 57만원은 어떻게 한다? 얘를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뭘로 한다? 건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정리하실 때요. 자, 간주공급 있죠? 자기사패. 그쵸? 자,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와 관련되는 게 나중에 공부할 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직매장 발출하는 거 있죠, 그쵸? 여기 자가공급 중에서 직매장 발출하는 거. 자, 이럴 때만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조건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하니까 그거를 건별로 해야 된다.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조금 깊게 들어가면은 사업장 단위과세제도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가 아닌 사업자만 가능한 거죠.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 그렇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해 안 되시면 찾아보셔서 정리하셔야 돼요.
자, 2번 현명상사의 제품을 납품하고 다음에 전자생명서를 발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니까 전자제품을 공급했네요. 그쵸?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바로 하시면 되겠죠. 매출했으니까 11과세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냥 매출로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현금 받았고요. 그 다음에 외상미수금 받았으니까 현금이랑 외상매출금만 잘 구분해서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자, 3번 제조부 직원의 식사를 주식신으로부터 제공받고 팔음식대에 대한 종이세금계산서 수취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이렇게 세금계산서랑 법인카드랑 싸우면 누가 이긴다 그랬죠? 세금계산서가 이깁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증빙을 달아주시면 되겠고요. 미지급금에는 법인카드로 달아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증빙은 세금계산서 돈 나갈 때는 법인카드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분개하시면 되겠죠. 어려운 건 없고요. 자, 그래서 여기 핵심은 요거 세금계산서를 인식하고 법인카드로 든다. 요거만 구분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이니까 부까지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4번 주 삼진건설로부터 사옥 신축 계약을 체결하고 본사 건물을 시축하기로 하였다. 공사도급 계약서 중 대금 지급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일의 계약금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적절하게 발급받았다. 자, 그래서 원래 계약금이 들어오게 되면은 제가 뭐라 그랬었죠? 계약금을 주거나 받을 때 선급금이나 선수금 처리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건물을 한 거예요. 건물, 그쵸? 이게 사옥 신축을 다른 말로 하면 건물인데 건물은 뭐죠? 유형자산이다. 그쵸? 그래서 유형자산은 이렇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가지고 취득할 때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선급금이나 선수금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한다? 건설 중인 자산,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9월 7일이기 때문에 9월 7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맨 밑에 보시면 대금은 위 기재된 날짜에 부가지세 포함해서 보통예금으로 계좌이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내가 모르면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뭐가 있었죠? 그쵸? 장기할부 판매, 중간 지급 조건부, 그 다음에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공급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문제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문구를 쓴 겁니다. 그쵸?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쓰지 않아도 문제는 풀 수 있다. 왜냐하면은 친절하게 9월 7일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때만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건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표 유형 50일과세의 삼진건설에서 건설 중인 자산으로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5번 당사는 주 명국의 제품을 10만원에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월 30일에 계약금을 지급받았으며 잔액은 10월 15일에 지급받기로 한다. 방금이랑 똑같은 계약금인데 얘는 유형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선수금인지 선급금인지 확인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계약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선수금이라고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이 선수금의 잔액을 확인하신 다음에 상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선수금이 200만원이 있어요. 그쵸? 명국에 대해서 선수금이 200만원 있기 때문에 이 200만원을 상기해서 없애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선수금이 원래 부채죠?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니까 자, 이렇게 차변에 선수금 넣으시면 되겠고요. 잠시만요. 여기 제가 거리수를 빼먹었네요. 자, 이렇게 선수금 명국으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별도로 없고 10월 15일에 지급받기로 했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입니다. 자,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2021년 2기 확정신고에 대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다음의 추출금액에 대해서는 자산 처리하기로 함. 그러니까 전부 다 자산으로 잡았단 얘기예요. 그쵸? 유형자산으로 잡았단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자, 여기서 불공을 따져요. 무슨 얘기냐면 자,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니까 이거 불공이네. 그쵸? 그래서 입력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요. 자, 이거는 불공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취득한 게 맞아요. 그쵸? 무슨 얘기냐면 10월 6일날 전표 어떻게 처리해요? 차량 운반구 2개 더하면 얼마죠? 3,080만원인가? 네. 그리고 뭐 미지급이면 미지급 됐겠죠. 그쵸?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중요한 게 뭐다? 얘의 불공 금액이 3,080만원인 거지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이대로 다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걸 내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그냥 이메일 한번 입력해 볼게요, 제가. 10월 6일날 입력해 볼게요. 자, 불공으로 승용차. 얼마였냐면, 2800. 자, 이렇게 입력하고, 코드가 경기자동차고, 그쵸? 전자고, 혼합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차량 운반구고요. 대변에 미지금 해볼게요, 그냥. 자, 이렇게 입력을 했죠. 자, 입력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자, 부가가치세 가셔서, 어딨죠? 여기 있네요. 그쵸? 자,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10월부터 12월 이익 확정이었죠. 자, 이게 자동으로 불러와지거든요. 내가 불러오기를 안 눌러도 이렇게 자동으로 불러와지는데, 여기 보시면 어떻게 입력되어 있어요? 내가 불공으로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행된 내역들이 입력이 돼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입력되는 거기 때문에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가끔 문제 풀다 보면은 이거 놓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무조건 내가 이 취득한 내역에 대해서 차량 운반구 취득했잖아요. 그쵸? 다만 취득한 게 불공인 뿐인 거지, 취득했기 때문에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는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개념을 잡고 넘어가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얘는 차량 운반구, 자, 얘는 기계장치, 얘는 복사기니까 비품으로 해서 하는데, 비품은 기타의 삼각비죠. 그 기타의 감가상각비. 잠깐만요. 기타의 감가상각 자산, 요거 기타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빠지기 때문에 기타로 빼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을 하게 되면, 자, 이런 화면이 나오니까요,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번 다음 자료만을 이용해서 2021년 제1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 자료 보니까 전자세금계산서 과세 매출액이 있는데요. 영세율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래서 공급가액이 4억이고 세액이 3,500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전자세금계산서를 어떻게 한다고요? 세금계에서 발행된 거랑 영세율이랑 나눠서, 그쵸? 세금계에서 발행된 거는 요거 3,500에 대한 거는 여기다 입력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영세율에 5천만원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액도 마찬가지로 칸에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정규 영수증 외도 마찬가지로 칸 보시고 입력하시면 되겠고, 자, 해외 직수출액도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회수기일이 2년 6개월이 지난 외상매출금이 있는데요. 그쵸? 자, 회수기일이 2년 6개월이 지난 거는 대손세액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대손세액에 1,000만원이 아니라, 자, 마이너스 100만원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매입자를 보니까요, 핵심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자, 세금계산서는 일단 세금계산서에 입력하시면 되겠는데, 뭐가 있어요? 그쵸? 요 접대성 물품 매입이 뭐예요? 얘는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인데,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포함을 해야 됩니다. 왜 포함해요? 우리가 입력할 때 어떻게 입력해요? 54 불공으로 입력하고 세금계산서 이 정보를 넣어주죠. 그쵸? 넣어주기 때문에 이 세금계산서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을 포함해야 되겠고요.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사업무관 매입 자체를 분기 어떻게 입력해요? 220만원 이렇게 입력하죠. 그쵸? 그리고 이 구분이 없어요. 그쵸? 이거 구분이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금 매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차이가 있어요. 세금계산서는 포함이 되고요. 신용카드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건 어떻게 따진다? 내가 전표 입력할 때 어떻게 입력하는지를 생각하면 헷갈리지 않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자료 예정신고 미환급세에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부가세 신고 시 옵텍스를 신고했으니까 신고했으니까 만원 공제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치세. 자,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까지가 되겠고요. 자, 빠르게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매출인데 전자인데요. 여기랑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세금계에서 발행한 거랑 영세율이랑 나눠줘야 된다. 그쵸? 영세율 포함이라고 돼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3억 5천 3,500 그리고 여기는 5천만원. 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500에 50, 그 다음에 정규 영수증에 70에 7만원, 그 다음에 해외 직수출 4천만원, 그 다음에 대손세액가가 마이너스 100만원. 자, 그 다음에 여기부터가 이제 중요하죠. 일반 매입이 2억 5천인데 어떻게 한다고요? 얘 포함한다 그랬죠? 그래서 2억 5천 100.
2510, 고정자산 매입 3300. 자,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이 330이 있네요. 그쵸? 예정신고 누락분인데 세금계산서 발행됐다고 돼 있죠? 그래서 300에 30. 자, 그 다음에 공제받지보다 매입세액이 얼마냐면은 요거 100만원. 공제받지보다 매입세액이 100만원에 10만원.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분이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들어가면 있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일반 매입이 얼마냐면은 3,200에서 200 뺐으니까 3천만원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있네요. 얼마냐면은 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입력하는 데가 없었나? 잠시만요. 제가 왜 못 찾겠지? 입력이 그냥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에 전자신고세액 공제 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되겠죠. 그쵸? 빠진 게 혹시 있는지 없는지 한번 더 확인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잠시만요. 예정신고 누락분이 아까 입력을 300만원 아까 안 했나요? 한 것 같은데? 왜 안 들어갔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매출에 넣었네. 큰일 날 뻔했어요. 그쵸? 매출이 아니라, 네, 매입이죠? 네, 제가 요거, 죄송합니다. 매입에 넣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숫자가 이상해서, 제가 풀이한 거랑 숫자가 좀 이상해서 봤더니, 죄송합니다. 이걸 매입에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당사는 별빛은행으로부터 1년마다 갱신 조건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였다. 자, 마이너스 통장 뭐라 그랬었죠? 그죠? 일종의 차액금 성격이다. 그래서 계정 처리는 차액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보통 예금에 단기 차액금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당사는 10월 1일 회사 경영에 필요한 보증보험료를 보통 예금에서 지출하고 전액 보험료로 단기 비용 처리했대요. 그러니까 회계 처리를 보험료 270만원, 보통 예금이니까 보통 예금 270 이렇게 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보험료 270에 보통 예금 270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270을 보험료 돼 있던 거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보험료를 없애주고, 그렇죠? 성급 비용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보험료가 과대 계상돼 있으니까 보험료를 없애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 쉽죠? 어렵진 않죠.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계약 기간인데, 자, 여기서 요 3개월은 단기 비용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9개월은 차기 비용 인식. 그런데 단기의 비용 인식을 벌써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자, 단기 비용 인식을 이만큼만 해야 되니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차기 비용 인식된 것들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단기에 이만큼 다 인식했으니까 이만큼을 덜어내면 되겠다. 그래서 자, 성급 비용, 보험료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이만큼이 추가적으로 비용 인식이 됐기 때문에 이만큼을 덜어내고 그만큼을 차기의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으로 자산으로 넘겨주시면 되겠죠. 자, 3번. 다음에 자산의 단기 상각비를 결산에 반영하시오. 월할 상각한다고 돼 있는데, 자, 친절하게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결산에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저 건물 같은 경우는요, 정액법의 내용연수 40년이고, 잔존가치 없네요. 그쵸? 그러니까 영원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2억의 상각률 곱해서 500만원이 건물의 상각비인 거고, 기계장치도 마찬가지로 5천에 0.313 곱하시면은 기계상각비가 나오겠는데요. 중요한 게 뭐다? 얘는 정률법이기 때문에 취득가액의 정기말 상각누액을 뺀, 어떻게 한다? 그쵸? 기초 장부가액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구문을 좀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정기말 상각누액을 뺀 장부가액을 가지고 상각률을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시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을 때는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2021년이잖아요. 자, 그런데 2018년 7월 1일이고 2020년 1월 1일인데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2021년
7월 1일로 바꿀 수 있어요. 그쵸?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럴 때는 여기다가 곱하기 12분의 6을 해서 250만 원을 넣어 주셔야겠죠. 그래서 월할 생각하는 건데 어떻게 한다고요? 이 취득일자도 확인해서 이렇게 월할 생각을 해야지 되는지 아닌지를 추가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계는 쉽죠. 하시면 되겠죠. 건물이 영업부서 사무실이니까 판관이고요. 기계장치는 제품 생산이니까 제조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단기말 현재 당사의 재고 자산은 다음과 같다. 기말 원재료는 400, 기말 제공품은 803만원, 기말 제품은 700만원인데 위탁 재고가 100만원이 별도로 있어요. 위탁 재고가 뭐죠? 자, 얘는 뭐냐면 나의 창고. 자, 이거는 내가 위탁, 그러니까 내가 맡긴 창고. 자, 위탁 창고에 100만원만큼이 더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얘 누구 거예요? 내가 이 위탁자의 창고에 보관하는 것 뿐이지 결국은 누구 거다? 내 거죠. 그쵸? 내 거기 때문에 이 100만원을 내 거에 포함을 시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원재료는 400, 제공품은 803만원, 기말 제품은 700만원이 아닌 80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재고 자산은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자동 결산자를 입력하셔서 그 재고 금액을 입력하신 다음에 전표 추가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자동 결산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결산일 현재의 다음 채권 잔액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재무상태표 들어가셔가지고요. 외상매출금 잔액, 단기대여금 잔액, 그리고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충당금 잔액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1%, 2%만큼 보충법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회를 해봤더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상매출금은 대손충당금이 없고 잔액이 이만큼, 단기대여금 8천만원에 대손충당금 잔액이 없어요. 그러면은 1%, 2% 바로 설정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 자체는 어렵진 않고요. 자, 여기서 핵심은 뭐다? 대손상각비는 항상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매출채권, 외상매출금이랑 받으러 오면 항상 어떻게 한다? 대손상각비라고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매출채권 외에 나머지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계정을 써야 된다. 그래서 얘는 무슨 비용이다? 영업의 비용이다. 이거를 구분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구분해서 전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어려운 건 없고요. 자, 외상매출금이 계정 코드가 108번이기 때문에 자, 얘는 109번을 하시면 되겠고요. 단기대여금은 코드가 114번인가 봐요. 그쵸? 115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코드만 잘 구분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 5번. 2021년 1월 10일에 입사한 나인턴은 21년 2월 28일 퇴사했네요. 그래서 보니까, 자, 급여자료 입력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월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여 지급일은 말일이고, 2월분 급여자료 입력 시 중도퇴사에 대한 연말정산을 포함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중도퇴사에 대한 연말정산까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여자를 보니까요, 특별한 건 없고요. 그쵸? 식대도 보니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돼 있고요. 그쵸? 다른 특이사항 없으니까요, 바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원전교수 일단은 퇴사했기 때문에 사원 등록 가서요, 퇴사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나인턴이 언제 퇴사했냐면 네, 2월 28일에 퇴사했네요. 그쵸? 근데 보니까 2월 28일에 퇴사 연월일이 적혀 있네요. 만약에 없으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입력되어 있으니까 확인하고 나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급여자료 입력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일이니까 1월 31일날 나인턴 보니까 자, 기본급 200에 식대 12만원, 그 다음에 고용보험이 16160 있고 소득세, 지방소득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똑같으니까 두시면 되겠고요. 자, 2월도 마찬가지로 28일. 자, 그래서 자, 300에 식대가 18만원. 그 다음에 국민연금 13만 5천원. 자, 건강보험이 10만 2,900원. 자, 그 다음에 장기요양은 자동으로 계산되는데 11,850원 맞고요. 고용보험 24,640원 맞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서 중도퇴사단 정산 누른 다음에 자, 급여 반영 눌러주시면 됩니다. 반영 눌러서 나오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하시면 되죠? 자, 들어가서 2월이니까 2월.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자, 이렇게 분납, 어차피 적용 이런 건 없는데, 문제 없기 때문에 뭐 적용하다 안 하다 결과는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화면이 나오면, 연말정산,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 연말정산 아니고,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 확인한 거, 돼 있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감 눌러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자, 이렇게 마감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최태우와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추가절 입력에 소득명세, 부양가족, 연금저축 등 1탭을 완성하고 연말정산 입력과 자, 위료비 지급 명세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되게 길기 때문에 집중을 하셔서 보셔야 돼요. 자, 봤더니 일단 첫 번째로 저는 근무지 근로소득이 있네요. 그렇죠? 전 근무지 근로소득이 있으니까 이 자료들을 일단은 전 근무지랑 확인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보니까 자, 연말정산 자료가 국세청 자료가 있는데요. 자, 본인 야간 대학원 학비는 전액 인정이 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료 인정이 되고 저축성 보험료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인데 자, 이제 우리가 일단 문제에서 봐야겠죠. 그쵸? 봐야겠는데 일단은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뭐 특이한 거 없죠. 보시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연금저축 납입액이 있는데 연금저축 납입액 같은 경우는 조건이 있죠. 그쵸? 얼마예요? 그쵸? 우리가 7천만 원 이하인 건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문제 아마 7천만 원 이하로 나왔을 거예요. 그래야지 이걸 입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버지 보니까, 자, 이제 여기부터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자, 소득명세 부양가족 입력 탭도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자, 아버지는 봤더니 소득이 없네요. 그쵸? 그리고 질병치료비가 있는데 실손보험 수령금이 1,100만 원 있네요. 그쵸? 1,200 중에서 실손보험 수령금이 1,100이 있기 때문에 자, 얼마만 된다? 실손보험 수령금 받은 거를 제외한 나머지 100만 원만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아버지는 기본공제가 되고 금액은 100만 원만 된다. 총 1,200이 아니고 100만 원만 된다. 자, 어머니를 봤더니 상가임대 소득이 있네요. 그쵸?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기본공제 대상이다 아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고 자, 쭉 봤더니 우리가 특이한 게 뭐가 있었냐면은 똑같이 여기 질병치료비가 있네요. 그쵸? 자, 우리가 위료비는 뭐라 그랬었죠? 위료비 제가 강의를 할 때 그랬어요. 위료비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 이런 것들 나이 요건, 소득 요건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집니다. 안 따지는데 보니까요. 자, 본인이 실제 어머니 치료비를 부담했어요. 자, 그리고 뭐가 있냐면 자, 어머니는 소득이 1,200인데 자, 봤더니 최태호 씨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전 근무지 소득 자체가 1,800이죠. 그러니까 어머니보다 많기 때문에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보시면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머니한테 하는 게 아니라 최태호 씨한테 이 치료비, 위료비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따가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되면 경로자 우대인지 노인 그거인지를 체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 보시고 구분해서 입력을 해야 된다. 정리할 게 많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데 얘는 어떻게 되죠? 자, 얘도 안 되죠. 그쵸? 그래서 기부금은 본인 거만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어요. 좀 보겠습니다. 자, 배우자 신미미인데 뭐 연간 총급여가 600인데 원래 우리가 연간 총급여가 500 미만인 거는 500 이하는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일용 근로소득은 뭐죠? 무조건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600에서 300 뺐으니까 실질적으로 연간 총급여는 300으로 봐야 돼요. 300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는 실질적으로는 300만 원이다. 그래서 자, 배우자 신미미 같은 경우도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요거를 먼저 구분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 한도 얼마다? 50만 원이기 때문에 5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질병치료비 똑같은 게 또 나왔네요. 그쵸? 실손보험 수령금이 170이 있으니까 130만 되겠고요. 자, 건강기능식품 구입비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쵸? 안 되고 성형수조 이런 것도 안 됐었죠. 자,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 입력할 때 신용카드 사용액을 포함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자녀 최저별 보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교육비, 위료비는 국외 위료비 안 됐었죠. 그쵸? 근데 교육비는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면 국외 교육비는 됩니다. 그러니까 인정이 되는데, 지금 보니까 미국 현지 소재 고등학교인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로쳐 놓고, 우리나라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업료 600만 원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요게 유의해야 되고요.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은 30만 원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고, 건강 증진 목적의 한약 구입비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실기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요. 자, 이제 우리가 자, 보시면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첫 번째로 소득명세, 그 다음에 차례대로 부양가족, 연금저축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연말정산을 가기 전에 위료비 지급 명세서를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자, 기본적인 것들을 다 입력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연말정산 자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 명세부터 하고, 그 다음에 부양가족, 그 다음에 연금저축하고 위료비 지급 명세서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연말정산 자료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소득 명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최태호. 자, 그래서 정 근무지부터 입력을 해볼게요. 자, 요거는 제가 그냥 안 보이는 상태로 조금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주 태평성대 12685 33149 근무기간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 자, 급여가 1800, 상여가 500.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밑에 국민연금 4대 보험 있거든요. 그 4대 보험 먼저 입력을 해볼게요. 자, 건강보험이 763600, 그리고 장기 요양이 611088, 고용보험이 149500, 국민연금이 1035땡. 자, 그 다음에 결정세액 여기 두 개 요거 입력하시면 되죠. 그쵸? 그래서 얼마냐면은 382325, 그 다음에 38232.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소득명세 끝내고요. 그 다음에 부양가족 갔더니 입력이 다 돼 있는데 우리가 방금 뭐였죠? 자, 다른 건 다 상관이 없는데 어머니가 기본공제가 안 됐어요. 요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기본공제 부. 그 다음에 자, 특이한 거 있는지 한번 보세요. 문제는 없는데 장애인이 혹시 있으면은 우리가 이따가 위료비 같은 거 입력할 때 장애인 칸 입력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없네요. 그쵸? 아무것도 없고 경로 우대만 60세 이상으로 있고, 김순녀 모친도 아까 봤더니 60세 이상이었어요. 그쵸? 그거 체크하시면 돼요. 이따가 입력할 때 60세 이상인 거 별도로 입력해야 되니까. 자,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없네요. 그쵸?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금저축에 들어가셔서 연금저축 납입액이니까 연금저축 계좌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이 있는데 문제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여기는 연금저축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금저축으로 입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 연금저축 코드는 자, 어디였지? 우리은행인가? 네. 자, 우리은행이고 계좌번호 1002-484-652358. 납입금액이 120만, 아이고. 납입금액 120만원. 나머지는 자동으로 계산되니까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입력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자, 그 다음에 위료비 지급 명세서부터 해볼게요. 여기까지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자, 위료비 지급 명세서 가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 이제 위료비 지급의 세부 내역을 입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자, 우리가 위료비가 아버지 있었고요, 어머니 있었고, 아버지 있었고, 어머니 있었고, 그리고 배우자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입력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연말정산 자료인데 국세청 자료로 가정하고 돼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를 국세청장으로 하시면 돼요. 자, 성명이 아버지 거. 자, F2 누르시면 코드도 받을 수 있거든요. 금액이 얼마냐면은 1200인데 실손일연보험금 1100 있었죠? 네,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국세청장 김순녀 어머니. 자, 그 다음에 300인데 어머니는 없었었죠? 그쵸? 그러니까 300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우자.
신미미 300에 170이죠. 신미미 300에 170.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보이세요? 일반 유류비 그 외 300, 그리고 65세 이상 장애인 1500 있죠. 얘를 우리가 위료비에 그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위료비는 별도로 할 게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다시 볼게요. 연말정산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우리가 위료비 방금 다 했잖아요. 그쵸? 위료비는 여기 1800 있죠? 자, 얘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어디에요? 아이고. 자, 그 외, 본인 외. 300에 65세 이상 1500. 여기 1500. 그리고 여기 300.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하고 아까 설명은 이렇게 했냐면, 자, 실질적으로 위료비 지급 명세서 아닐 때 이런 것도 유의하시라고 제가 넣은 거예요. 그래서 실손보험 수령금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원래는 이것만 공제가 되는 건데 입력할 때는 전부 다 입력이 되는구나. 그 차이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요게 조금 혼돈이 가실 수 있는데요. 제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짝대기를 그은 거고요. 실제로는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된다. 위료비 지급 명세서 요거처럼 입력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문제 내신 분도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위료비 지급 명세서를 입력한 다음에 거기 있는 거를 갖고 와라. 아마 이런 의도로 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설명할 때는 이렇게 한 거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위료비는 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차례차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야간 대학원부터 해볼까요? 자, 본인 거니까요. 교육비에 가서 본인 거 500. 자, 그 다음에 보장성보험료가 60이죠. 보장성보험료 일반 60. 장애인은 우리가 없었었죠.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2100만원인데 신용카드 사용액은 본인이랑 배우자가 있었으니까 일단 본인 거부터 넣어보고 배우자 거 넣어볼게요. 자, 일단은 신용카드, 자, 본인 거부터 해볼게요. 대중교통요금이 300, 그 다음에 전통시장 사용분이 700, 도서공연이 100만원. 자, 그러면 1100인데 2100을 만들어야 되니까 나머지 1000만원을 신용카드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2100 만드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배우자 거 보니까 대중교통요금이 200이니까 여기에 500이죠? 300에 200도 해서. 그 다음에 전통시장 사용액이 100이니까 700을 80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연금저축 납입액 우리가 아까 입력했죠? 그래서 본인 거는 끝이고, 자, 아버지 거 질병치료비 다 됐으니까 끝이고, 어머니 것도 우리가 위료비에서 넣었죠? 끝이니까 입력할 거 없고. 자, 그 다음에 자, 배우자 신미미인데요. 자,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가 90만원인데 한도가 50만원이니까 자, 안경 구입비, 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아까 위료비 입력한 거는 질병치료비만 넣었잖아요. 그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위료비 지급 명세서는 보통 국세청 같은 데서 정보를 갖고 오는데 아마 지금 위료비 지급 명세서는 요것만 넣으시면 되겠고요.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는 따로 우리가 넣어줘야 잠시만요. 이게 넣어주는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그쵸. 죄송합니다. 요걸 제가 빼먹었네요. 요것도 넣어줘야 돼요. 근데 자, 얘 같은 경우는 한도가 50이기 때문에 50만 넣어주셔야 돼요. 제가 요걸 큰 실수를 한 번 했네요. 잠시만요. 제가 요걸 못 봤어요. 자, 위료비 지급 명세서가 자, 배우자는 300이 아니라 여기 350.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연말정산 다시 들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죄송합니다. 350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문제가 조금 길다 보니까 제가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료비 지급 명세서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얘도 다 같이 이제 딸려와요. 실무를 가시게 되면 실제 그 위료기관에 쓴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얘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배우자 거 넣었죠? 이제 마지막 자녀 거만 넣으시면 돼요. 교육비 넣으시면 되는데 자, 교육비 아까 본인 거 넣었고요. 그 다음에 자녀 거 600이죠? 자, 보니까 고등학교라고 되니까 고등학생인가 보네요. 그쵸? 그래서 교육비를 자, 여기다가 초중고에다가 600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 30만원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에 30 더해서 90만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98회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풀이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